돌직구쇼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문 읽어주는 기자 이남입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강원도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 2발을 또 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서도요, 오늘 새벽 거세게 비난했는데요. 다시는 남한과 마주 앉지 않겠다. 이런 입장까지 내놓은 겁니다. 북한의 속내 잠시 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신문 읽기로 돌직구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 1면입니다. 동아일보 1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다루고 있는데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로 김기림 시인의 식구인데 무려 7차례나 언급을 했습니다. 일본을 뛰어넘어 경제 강국으로 가는 길, 평화 경제에 모든 것을 쏟아 부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하지만은요, 한국당은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면서 오는 24일 또다시 장외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미국 국채발 경기 침체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세계 주요 증시도 어제 일제히 폭락했는데요. 12년 만에 미국의 장단기 국채 금리에 역전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이 현상이 일어나면은 얼마 뒤에 바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이런 건데요. 중국과 독일 경제 지표 부진도 이 경기 침체 우려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본의 니케이 지수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신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조국 후보자 여러 가지 검증으로 지금 논란이 뜨거운데요.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지 2달 뒤죠. 조국 후보자 가족이 사모펀드에 1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지금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모펀드의 경우는요, 투자 정보가 전혀 공개가 돼 있지 않아서 더 의문을 키우고 있습니다. 금융계에서는 내부 정보 이용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 후보자 측은 위법한 부분은 없었다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입니다. 고의정 측 또 어떤 주장을 내놓는지 새로운 재판 전략을 꺼내들었습니다. 보실까요? 가정폭력의 인질이었다. 남성 중심주의 그런 사회에서 여성이 피해자다. 사회적 스톡홀름 신드롬, 이런 이론까지 꺼내든 고의정 측의 재판 전략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또 현 남편을 가정폭력 혐의로 고소를 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현 남편의 가정폭력 속에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런 또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주장까지 펼치고 있다는 건데요. 특히 이 페미니즘을 이용한 변론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지만은요, 이런 주장이 법정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입니다. 홍콩 사태와 관련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또 SNS로요, 시진핑 주석에게 개인적 만남? 이렇게 트윗을 날렸습니다. 공개적으로 만나자, 이렇게 깜짝 회동을 제안한 건데, 지난 6월에 김정은 위원장 만날 때처럼 깜짝 제안을 한 겁니다. 하지만은요, 중국 외교부는 내정에 속하는 일이다 하면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볼턴 보좌관은 제2의 천안문 사태가 되면 안 된다고 경고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은요, 돌직구쇼 함께해 주시는 저희 초대 손님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상 변호사, 그리고 오늘도 또 나오셨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과 김희정 의원,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뵙네요. 통일연구원의 김수경 박사와 그리고 여론조사 전문가죠. 배종찬 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5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돌직구쇼 오늘의 키워드로 오늘 어떤 얘기 다룰지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북한의 흔들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흔들리지 않는 나라 되겠다고 했는데 북한이 또 흔들고 나섰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합법. 조국 후보자 측은요, 모든 의혹에 대해서 합법적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수법입니다. 고유정 측의 범죄, 이 수법을 어디에서 영향을 받은 걸까요? 잠시 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오늘의 톱뉴스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톱뉴스 첫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네, 남한과 마주 앉지 않겠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서 내놓은 북한의 답변입니다. 대체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얘기 때문에 이렇게 북한이 발끈하고 나선 걸까요?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경축사 대목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 북한의 몇 차례 우려스러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큰 성과입니다.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대화의 판을 깨거나 장벽을 쳐 대화를 어렵게 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김수영 박사, 아니 저는 그냥 북한의 우려스러운 행동이다. 굉장히 북한에 대해서 비판 수위를 낮춘 것 같은데 왜 갑자기 남한과 대화하지 않겠다 이런 반응까지 나오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광복절 경축사에서 불만스러운 점이 있더라도 대화를 계속해 나가겠다. 이제 우려스러운 점이 있더라도 대화의 의지를 꺾지 않겠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셨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처음으로 최근 3주간 너무나 여러 번 이제 미상의 발사체, 미사일 하도 많이 쏴가지고 너무 많이 쏴가지고 네. 다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데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좀 간접적이긴 하지만 이 언급을 하시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이 언급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북한이 를 막 비방하거나 비판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대화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더 좋은 얘기일 수 있죠. 하지만 북한이 다시는 마주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그 광복절 경축사가 발표되자마자 그 다음날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담화를 발표했는데 사실 이러한 북한의 반응이 처음 있는 건 아니고요. 2018년 5월에도 당시에 그 한미 맥스 썬더 훈련할 때 다시는 마주하지 않겠다. 똑같은 말을 했어요. 조평통에서. 잠시만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이렇게 지금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의 반응을 저희가 좀 더 그 그래픽으로 자세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어제 경축사에 대한 북한의 반응인데 망발이라고 비난을 했는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남조선 당국자가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킨 말인 것 같은데 북조선의 우려스러운 행동에도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았다느니 하면서 망발을 했다 이런 거친 표현을 썼고요. 정말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이다. 저희가 볼 땐 지금 전혀 지금 납득이 안 가는 이 표현으로 이렇게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표현은 제가 읽지도 않겠습니다. 겁에 잔뜩 질린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는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조평통의 담화로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에 대한 반응이 나온 건데 그러니까 다시는 마주하지 않겠다. 이게 속내가 뭔지 궁금한데 진짜 안 보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를 네. 보면 똑같이 다시는 마주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 남북회담 한 지 한 달 만에 나온 얘기였고 그 북미회담을 한 달 앞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북미회담을 이거 진짜 진행이 되는 거냐 마는 거냐 했지만 결국 만났고 9월에 또 만났죠.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의례적으로 이런 일이 언제는 북한이 저희가 납득할 수 있게 얘기를 했습니까? 이제 북한은 지금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그 경축사 바로 직후에 이렇게 극적인 그리고 굉장히 강도가 높은 비난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어떤 그런 주목을 더 받으려고 하는 거고요. 자신들의 입지에 대한 더 그런 것들을 강화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마주하지 않겠다는 표현은 오늘 새벽만 쓴 게 아니라 전에도 쓴 적이 있고요. 북한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앞으로 북미 회담 여러 가지 비핵 협상들이 이제 진행이 될 텐데 그런 상황에서 남한이 더 열심히 대화를 더 촉진해 달라, 여러 가지 일을 해달라, 미국을 더 설득해 달라,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제 이제 대통령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너무 이런 거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북한이 이러고 있지만 미국이나 일본도 계속 대화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지 않냐.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북한의 반응에 대해서 너무 물론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만 너무 일희일비하면서 그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요. 이제 오늘 그 담화문과 함께 아침에 강원도에서 이렇게 미상의 발사체 2발을 또 쐈어요. 북한을 과거에 다녀오신 적이 있는 김용주 의원님. 네. 이거 아침에 또 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은 이제 북한이 그러니까 현재 한미 연합 작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당당한 그 자기 훈련이지만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의 남한에서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위기의식들이 있는 거고요. 현재 우리나라가 특히 이제 최근에 나온 얘기 중에 국방 중기 계획에 대한 그런 언급이 있습니다. 북한에. 우리가 지금 290조를 향후 5년간 들여서 말하자면 항모를 제작하고 또 FA급의 어떤 말하자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어떤 스텔스기를 더 장착한다라고 했을 때 북한은 굉장히 이것에 위협적인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북한이 갖고 있는 예산에 비해서 우리나라 예산이 지금 현재 말하자면 국방비만 해도 40조가 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엄청난 예산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북한의 위기의식이 굉장히 깔려 있고 또 자기네들을 지금 말하자면 문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앞으로의 통일에 대한 담대한 비전을 얘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괴멸시킬 것이다. 엄청난 국방비를 가지고 남한이 북한을 괴멸시킬 것이다. 이렇게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은 거기에 대한 어떤 맞대응을 하고 있고 트럼프도 얘기했다시피 ridiculous and expensive, 즉 기계스럽고 값비싼 훈련을 남한이 하고 있는 데 대한 한미 훈련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고 트럼프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러한 훈련 기간 동안에 북한은 어쨌든 되는 데까지 저항을 보여주면서 막바지 한미 훈련 끝나면 극적인 다른 방식의 어떤 북한 나름대로 전략과 전술을 통해서 말하자면 평화국면 혹은 대북 제재를 완화시키려고 하는 전략 차원의 저런 행동이 나오지 않나. 지금 한미연합훈련 또 도중이기 때문에 또 쏜 거 아니냐라고 지금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김희경 의원님, 그런데 보면은 어쨌든 지금 국내 야당도 그렇고 오늘 언론들 분석한 걸 보면은 북한에 대해서는 굉장히 언급을 삼가고 절제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미사일 쏘고요, 비판하고요. 결국은 또 우리 뒤통수 친 것 같다고 또 많이 분노하시는 모습들 아침에 제가 볼 수 있었거든요. 네,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네. 똥, 바보, 또 뭐라 그랬더라? 웃기는 것. 아니, 보죠. 굉장히. 네, 그런데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을 향해서 이제 보기 드물게 뻔뻔한 사람, 정상 국가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함께 가야 될 원 코리아를 언급한 다음 날. 그동안도 해왔지만 평소보다 더 수위를 높여서 이런 얘기를 했고 미상의 이제 발사체도 2발이나 쏘았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하면 과연 그러면은 어제 경축사에 대해서 다른 거 없이 그냥 한마디로 뭉개버린 거죠. 왜냐? 어제 경축사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눈여겨서 듣고 청와대로 제목으로 뽑은 게 뭐냐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해법으로 대통령께서 제시하신 게 북한과 평화경제를 통해가지고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더 이상 못 흔들도록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흔들지 않도록 함께 하겠다고 했던 그 대상자가 가장 세게 우리를 지금 흔들고 있어요. 그렇게 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지금 평화경제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화경제 어제 경축사에 6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요, 장기 평화 통일을 위한 로드맵이 이렇게 쫙 나왔습니다. 2032년에는요, 남북 같이 올림픽도 열고요. 그 다음에 2045년에는 통일된 원 코리아를 만들겠습니다. 굉장히 장밋빛 어떤 비전과 전망을 제시했는데, 읽어보면 근데, 이게 가능한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여러 가지로 궁금해지긴 했어요. 이 평화 경제라는 게 결국 남북한이 경제 협력을 하면은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최근에도 일본과의 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국제 관계나 외교 관계가 이렇게 흔들리면은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북한과 경제 협력을 해서 내수 시장이 확대가 되면은 우리가 수출과 내수가 균형 잡힌, 그래서 아무리 다른 데서 흔들어도 우리가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비전인데요. 사실 광복절 경축사라는 게 구체적으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걸 보여준다기보다는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우리의 의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겠다고 세세히 설명하는 것은 사실 어렵다고 보고, 또 앞으로 평화경제가 이제 이루어지려면 우리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비핵화도 있고 앞으로 너무나 노정한 일들이 많고 우리 힘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어떤 협력과 미국의 협력도 필요하고 이런 너무나 복잡한 계산법과 방정식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경축사에서 밝히는 것은 어렵고, 다만 이제 정부가 준비하고 있겠죠. 많이 연구하고 있을 테고, 또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그것이 도대체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화 경제에 관련돼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중에 좀 주목해서 봤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흔드는 손이 누군지에 대한 인식을 오늘로서 다시 한번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가장 먼저 첫 번째 흔든 손은 북한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렇게 평화 연설문을 보면은 흔드는 손에서 북한은 빠져있는 느낌을 확실하게 받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가장 크게 흔드는 손이 북한이라는 걸 오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통령께서 이제 북한이 시장 경제의 정책 전환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전혀 밝혀지지 않았던 부분이라 우리가 모르는 정보가 있다면 북한이 어떤 면에서 시장 경제를 도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후속적으로 정부 여당 쪽에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체제 보장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확실히 체제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근간으로 한 대한민국이고 또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통일이 될 거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그래야지 이제 일본 앞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체제 보장이라 하면 지금처럼 우리는 시장을 하지만 저쪽은 자유시장이 아니라 지금처럼 폐쇄 경제를 그냥 계속 내버려 둬도 이제 소위 원코리아가 되겠다라는 네. 건지 또 하나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인데 북한은 지금 전체주의고 사실상 3제 독재 체제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의 평화 경제가 과연 돌파구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후속적인 답을 내놔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북한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일본을 이기고자 하는 의지나 이런 목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박수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기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일본과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선진 분야예요. 선진 분야, 최첨단 분야. 그런데 우리가 북한이랑 경제 체제를 통해서 하는 거는 뭐냐면 기술은 오히려 우리가 내놓고 네. 북한은 싼 노동력을 제공을 해서 오는 이득으로 일단 시작을 하게 되는 걸 구상하는 거지 일본하고의 문제에서 생겼던 최첨단 기술을 북한하고 원코리아 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일어난 현상과 해법에서의 괴리가 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답도 후속적으로 정부가 국민들에게 좀 알려줬습니다. 지금 평화 경제가 지금 실효성이 있느냐, 일본의 대안이 될 수 있느냐, 지금 이 논란이 지금 계속 가열이 되고 있는데 김영주 의원님이 반론을 하시겠습니까? 예, 사실은 이제 평화 경제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죠. 남북철도 연결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석탄재 문제라든지 자원의 문제나 또 러시아가 갖고 있는 원천 기술 부분 또 목재나 여러 가지 다양한 산업 제재를 남북의 철도라든지 도로를 통해서 갖고 오면 아주 말하자면 물리적인 어떤 또 북극 항로를 개척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라인 브릿지 전략과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순히 남북한이 현재 북한의 값싼 노동력의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와의 대립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오히려 안보 비용을 이렇게 평화의 다자 구조를 통해서 줄여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고 잘못하다 보면 사실은 말하자면 한미일 동맹과 북중러 간의 어떤 전략적 경쟁 체제 속에서 전체 국가 예산들을 전력 정강에 쏟는 것도 평화 경제에 말하자면 주장해야 될 배경에 들어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당장 일본에 대한 문제들을 남북이 어떻게 풀래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일본이 갖고 있는 한계점 지점들을 어떻게 폭넓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너무 지나친 어떤 이념적 대결 구조를 극복하는 것이 1단계고요. 네. 또 실제로 남북이 통일해 가는 과정도 국가연합체제, 즉 네. 남체제를 인정하면서 문호 개방하면서 간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평화 경제가 해법이 되느냐를 갖고도 이렇게 이제 생각이 엇갈리고 있는데 야당에서는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생명을 위한 안보의 문제입니다. 유비무원 아닙니까? 지키고 그리고 대화해야죠. 다 지키지 못한 채 무너진 채 대화가 된다고 하면 과연 의미 있는 대화가 될까요? 힘 있는 안보, 힘 있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이 판국에도 앵무새 같은 말만을 반복하는 건 국민들에게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말하는 대화와 협력이 어떤 것인지, 통일은 도대체 무슨 통일인지 의문이 깃듭니다. 혹시 핵을 인정한 대화와 협력을 말하는 것인지, 통일도 자유민주 통일인지
아니면 어떤 통일인지 그 실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야당이 이렇게 비판을 한 가운데 어제요 광복절 경축식의 이 장면이 굉장히 또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어떤 장면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한 발짝도 뒷걸음질 쳐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국민을 믿으십시오. 우리 국민은 정부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일본 아베 정권은 큰 오판을 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를 과소평가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의연하게 잘 대처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께 격려의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김원웅 광복회장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하는데요. 자, 김광삼 변호사님, 그냥 정치 뭐 이런 거 떠나서 그냥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야당 대표 혼자 이제 박수를 안 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잘 앞으로도 대응해달라는 의미에서 이제 박수는 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김원웅 광복 회장이 한 얘기를 우리가 좀 보면 잘 대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촛불 정부로 태어난 이 정부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황교안 대표는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한 얘기는 잘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고 계속 공격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잘 돼왔기 때문에 박수를 쳐달라. 근데 거기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는 동의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부분에서 본인이 뭐 그냥 멀쩡하게 있기 그러니까 이제 메모하는 그런 어떤 것처럼 일부러 안 쳤다. 그렇죠.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경축사 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면 또 황교안 대표 박수를 거의 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김원웅 광복회장이 저 자리는 말이죠. 광복회장하고 광복회하고 정부가 주최한 자리예요. 그래서 국민에 대한 어떠한 행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대통령이랄지 개인에 대해서 박수를 쳐달라 이런 것 자체는 사실은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정치 행사 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연단에 올라가면 누구 박수 쳐달라 아니면 사진 모임도 가면 뭐 고생하는 회장이 박수를 쳐달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저 자리는 그런 자리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은 좀 부적절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박수를 안 칠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경축사 하는 과정에서 보면 뭐 평화경제랄지 아니면 우리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잖아요. 근데 미래에 대한 비전은 얼마든지 당연히 대통령에서 제시할 수 있는 거고 2045년에 통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네. 있어요. 그러면 저거 자체는 비전 자체는 비판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런 대목에서는 야당의 대표가 예의적인 차원에서라도 이제 박수를 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제가 자유한국당과 관련해서 이제 한 말씀 좀 드리고자 한다고 하면 하고 싶으신 말씀이 많으셨군요. 변호사님. 네. 지금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또는 북한에 관련해서 정부와 대통령 또 아니면 여당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비판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모든 게 비판할 건 아니에요. 그중에 잘한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비판을 설득력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비판을 어떠한 비판 자체를 국민한테 설득을 받으려고 하면 잘한 건 잘했다고 하고 못한 건 못했다고 이렇게 비판을 해야지 국민이 자유한국당의 비판은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1에서 10까지 모든 걸 1에서 100까지 모든 걸 잘못했다고 하니까 국민 입장에서 자유한국당이 입만 뻥끗하면 여당과 아니면 정부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 비판을 설득력이 없어요. 그래서 비판을 하더라도 좀 가려서 해야지 않나 싶습니다.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과연 여론에는 어떻게 전달될 건데 어떻게 전달되나요? 대부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정치인들이 행사에 참석하면 국가적 행사 그냥 대부분 하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렇게 박수 안 치는 게 별로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된다는 겁니다. 혹시 지지층에는요? 문 대통령을 좋아하는 지지층들에게는 지지층들이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외연을 더 확대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기념사를 끝나고 난 다음에 기념사에서는 할 수 있는 행동을 다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나는 이렇게 봤다. 그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더 정치적 효과는 크다는 것이죠. 외연 확대에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됐을 것이다라고 지금 그래서 우리 쉬운 네. 이야기대로
어떤 큰 장소에 가면 남들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한국당에 대해서 좀 아쉽다,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아쉽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민주당을 일단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의 경축사가 진행되는 동안 거의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제1야당 당대표의 무례함과 협량함에도 말문을 잃습니다. 대통령 경축사는 국가 원수로서 국민의 뜻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일입니다. 이에 의도적으로 예를 표하지 않은 것은 공당의 대표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제 한국당 소속이시니까요. 김의겸 의원님, 황 대표 잘하신 겁니까? 일단 제가 보기에 그 여당에서 누구보다도 어떤 국민의 박수보다도 야당의 박수가 좀 필요한 모양인 것 같습니다. 네, 저렇게 콕 찍어서 멘트를 할 정도면. 그래서 그렇다라면 정말 박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여당이 해야 될 일이고, 또 야당 대표는 또 박수 칠 일이 있을 때 열심히 박수 쳐주시고 함께 격려해 주시는 것도 좋은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박수를 쳐주셨으면 좋았을 거다라고 김의겸 전 의원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집값을 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조국 후보자의 부동산을 관련된 논란들이 뜨겁습니다. 특히 조 후보자의 동생의 전처가 소유하고 있는 부산에 빌라 집이 있는데요. 이 집값, 근데 소유자가 아니라 조국 후보 부인이 냈다. 뭐 이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채널A가 단독 보도해드렸죠. 조국 후보자 동생의 전처가 소유하고 있는 빌라 그 매입 과정에 대해서 중개업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부정 받아가 이 집 샀다니까 2억 7천. 그 전세 보증은 2억 7천 안 돼 있던 거야. 이 집 살 때 2억 7천에 샀다니까. 야근할 때 이름을 갖다가 할매 이름을 이름을 해야 되는데 할매는 저 장매를 이름을 하는데 저 장매를 그거 넣고 또 장가가면 뭐 연락 오고 가다 그랬었거든요. 저거 이름으로 돼 있대도 수의적으로는 할매가 다 움직이는 거예요. 네, 김광선 변호사님, 이 사건 자체가요, 이제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은 정말 어렵고 이해가 안 간다고 반응하시는 분이 많아요. 이제 조국 후보자의 그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지금 빌라 얘기인데 소유주랑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다 달라서 사안이 굉장히 어려워요. 네. 저도 이해하는데 한참 걸렸는데 일단 변호사님도 이제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갑자기 이제 빌라와 아파트에 관한 좀 의혹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이 부분 이제 법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이제 조국 부인이 아파트를 명의로 갖고 있는 게 있는데 둘 다 부산이에요. 네. 부산에 있는 아파트 자체를 2017년도에 이걸 조국 후보자의 동생의 이혼한 전처에게 이 아파트를 팔아요. 판 게 하나 있고요. 그래요. 근데 이 판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정부에서 다가구 주택의 다세대, 그러니까 주택을 많이 가고 있는 그런 다가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뭐 엄포를 놓고 굉장히 막 아주 그걸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문제 삼을 때였거든요. 근데 이걸 사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조 후보자의 남동생이란 말이에요. 남동생의 그렇죠. 부인이죠. 그래서 남동생의 전처. 그 전처니까 야당 입장에서 보면 이거 자체를 갖다가 지금 2주택이랄지 다주택이 문제가 되니까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명의 신탁한 게 아니냐. 그리고 이 명의 신탁 하나가 또 있고요. 네. 또 하나 문제는 2014년도에 빌라를 하나 매입을 했는데 빌라 매입하는 돈을 조 후보자의 부인의 돈으로 이 빌라를 매입해서 돈은 그러니까 네. 매입해서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겁니다. 이 빌라 자체의 명의자가 누구냐? 또 같은 조 후보자의 남동생의 처에게 이걸 또 매도를 한 거예요. 전처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전처죠. 그러니까 전처가 어떻게 보면 조국 후보자 그 부인으로부터 2개를 매입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빌라를 갖다가 매입을 했는데 매입하고 나서 전세 계약서를 썼어요. 근데 전세 계약서에 지금 빌라 매입에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게 실소유자가 바로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라고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집주인이 임차인이 되고 조국 후보자 처가 임대인이 된 것처럼 적혀 있고 거기에 또 조국 후보자의 어머니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이거 둘 다 명의 신탁한 거다. 실질적으로 돈의 출처는 조국 후보자의 처한테 나온 거다. 네. 그렇게 이제 의혹을 주장할 가능성이 커요. 인사청문회에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이게 명의 신탁이면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고요. 네. 두 번째, 저 재산이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조국 후보자의 부인 거라고 한다면 이건 허위로 공직자 재산을 신고하기 때문에 공직자 윤리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최대의 쟁점 중에 하나는 바로 저 아파트하고 빌라가 네. 명의신탁한 거냐, 실질적 소유주가 누구냐, 그리고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 가장 야당에서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막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아까 그 그래픽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그러니까 남동생의 전 부인의 명의로 된 집에 일단 첫 번째, 이혼했는데 예전 그 전 남편의 시어머니를 그 내가 소유한 집에 모시고 살 수 있느냐, 뭐 이것도 약간 궁금한 대목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빌라 매입 시점은 2014년인데요. 임대차로 계약서를 쓴 것은요, 또 올해 7월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뒤에 이제 그 조국 후보자의 부인과 그다음에 조국 후보자 남동생의 전처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맺어지는데 이것도 지금 임대인과 임차인의 명의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사실은 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김희정 의원님, 이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그동안 공직자로서 쭉 재산 신고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거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을 텐데 네. 바로잡지 않고 계속 했다라는 거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건지를 먼저 밝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살고 있는 사람에게 오히려 자기 집을 빌려주는 거, 그러니까 집주인이 오히려 집을 빌려가는 그런 계약서가 존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조국 후보자의 어머니가 살고 있고, 그러니까 집주인에게 집을 빌려주는 사람은 상집주인인가요? 그러니까 진짜 집주인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그 부산 빌라의 실소유주는 누굽니까? 네, 빌라는 누구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려면 일단 누가 살고 있느냐, 그거를 살 때 누가 돈을 냈느냐, 그리고 기록상에는 누가 되어 있느냐, 이거를 봐야 되는데 누가 살고 있느냐? 조국 후보의 어머니가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가 돈을 냈느냐? 현재 부동산 거래인의 증언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추가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부동산 거래인의 증언에 따르면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돈을 낸 것으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빌려준 사람과 빌려간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계약서가 어떻게 돼 있느냐. 역시 빌려준 사람이 조국 후보자 부인이고 빌려간 사람이 그 조국 후보자의 전 처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보건대 그러면 누가 집주인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그 진짜 집주인은 이렇게 보여지는데 왜 자기 재산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공직 재산 신고를 뭐 교수로서 바로 오셨다면 그런 걸 한번 정리할 기회가 없었다라는 얘기도 뭐 타당하지 않지만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본인이 그런 거에 총괄 책임자였던 민정수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바로잡지 않고 지금까지 있다가 이제 국회에 제출됨으로써 이게 밝혀졌다라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요 명의가 바뀐 것에 대해서는 단순 실수였다. 조국 후보자 측이 이렇게 해명을 했다는 점도 저희가 덧붙여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조국 후보자 지금 검증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요, 위장 전입 논란입니다. 김수경 박사님, 뭐 대학에서도 강의도 하시고 계신데 보면은요, 이 조국 후보자가 뭐 폴리페서도 비판을 과거에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장 전입에 대해서도 과거에 보면은 이명박 정부 때 위장 전입 논란된 후보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비판했어요. 근데 본인도 지금 위장 전입 논란이 있습니다. 이분이 본인이 이렇게 공직에 나와서 이렇게 검증을 받는 상황이 오리라는 것을 예상을 못했는지 네. 폴리페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예전에 비판을 한 바가 있고 위장 전입에 대해서도 시민의 마음을 후벼 파는 행위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본인이 지금 똑같은 논란에 이제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폴리페서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이제 안가주망이다. 본인은 이제 이것이 안가주망이다. 지식인이 사회에 참여하는 안가주망의 일환으로 이건 폴리페서라고 볼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가주망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의 불합리한 점이나 어떤 구조적 모순 같은 거에 대해서 지식인이 참여해서 그것에 대항하고 권력의 어떤 부조리 같은 것들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이 안가주망이지 본인이 사실 어떻게 보면 권력의 한가운데에 가 있는 상황에서 이걸 안가주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너무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과거에 그런 얘기를 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좀 미안한 얘기죠. 그러면 좀 이렇게 미안하다. 과거에 그런 내가 발언을 했는데 뭐 생각이 짧았다거나 아니면 내가 앞으로 뭐 더 발언에 조심하겠다라든가 뭐 약간 이러한 제스처를 보이면서 다만 사회 참여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또 시민들이 어느 정도는 수긍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너무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시민들의 반응이 조금 안 좋을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리고 위장 전입 같은 경우도 이제 2005년 이후에는 자기가 이제 이제 위장 전입이 이제 공직 맡을 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2005년을 기점으로 그때 이후에 2회 이상 이제 위장 전입을 했으면은 공직 선발을 할 때 이제 배제하겠다 뭐 그런 원칙이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원칙을 세웠죠. 세웠죠. 근데 그게 2005년 이후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괜찮다. 그거에 해당되지 않는 시기에 위장 전입이 있었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뭐 그게 원칙에는 뭐 부합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받아들이는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약간 좀 변명 같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위장 전입 논란을 짚어봤고요. 이제 많습니다. 이제 부동산, 위장 전입, 이번에는요, 사모펀드 투자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이 취임한 지 2달 정도 후인데요. 이제 후보자 부인과 그다음에 가족, 그러니까 아들, 딸이 투자한 돈이 10억 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약정액은 74억 원에 달합니다. 일단요, 저희가 이제 뭐 그래픽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데, 저 김영주 의원님한테 이거 갑자기 여쭙고 싶어요. 지금 이 사모펀드는요, 어디에 투자하는지도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돈 10억 있으시면 어디 투자하는지 모르는 사모펀드 투자하시겠어요? 사실은 뭐 투자 안 하죠. 근데 지금 이제 GP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GP요? 코링크, 즉 투자 펀드 운영자가 처음에 세계 펀드를 했는데 제일 먼저 한 게 레드 블루코 투자를 했는데 이미 2년간에 30% 이상의 수익을 올렸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때 기본적으로 사모펀드가 10%에서 20%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수익을 올렸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조국 수석이 갖고 있는 그 펀드는 블루코아 밸류는 지금 안정적 투자를 위해서 만든 펀드다. 100억 대 규모고. 이 회사가 세계의 그린 또 환경까지를 갖고 있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 투자자 회사 말하자면 펀드 매니저들이 얼마나 역량이 있느냐의 측면을 하나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는 블라인드 펀드라고 하는 것은 투자자나 투자 대상을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블라인드 펀드. 예, 코링크라고 하는 그 회사 지금 현재 회사의 말하자면 대표의 실력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제 조국 수석 개인의 어떤 신뢰관계라든지 이 사람이 내 돈을 안정되게 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서너 명의 지금 펀드 매니저가 속해 있다라고. 근데 뭐 계속 뭐 대표나 있는데. 뭐 구성원들도 바뀐다고 하고요. 지금 뭐 조직 인원은 3명밖에 안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과연 이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 거죠. 특히 블라인드 펀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어디에 투자한다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더군다나 자신이 이제 말하자면 공직이 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과 채권은 말하자면 매각을 하거나 공탁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저런 어떤 투자를 했다는 것은 조금 여러 가지 밝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모펀드의 이제 투자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공직자는 이제 공직자 가족은 직접 투자를 한다랄지 주식에 아니면 이걸 공직에 취임할 때는 이걸 백지 신탁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투자하기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주식도 뭐 다 그렇죠. 팔았다. 근데 법률적으로는 이제 간접 투자를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공모펀드랄지 아니면 사모펀드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러면은 투자 그렇죠. 자체에 그건 문제가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는데 근데 사모펀드 자체는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어떠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펀드가 아니에요. 근데 이 펀드 자체를 보면 거의 100억 가까이 되고 이 중에서 한 74억 한 5천만 원, 5,500만 원. 그러면은 거의 약정액의 75%를 조국 후보자 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이 금액은 엄청난 금액인데 그러면 사모펀드에서 어떤 제안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어디에다 투자해서 어떻게 수익을 올려주겠다. 그럼 그 수익에 대해서는 굉장히 확신이 있었을 거고. 그래서 이 사모펀드에 물론 실제로 투자한 금액은 10억이지만
74억을 어디서 조달을 해서 하려고 했느냐. 지금 조국 후보자가 등록한 재산이 한 56억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74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제 이게 첫 번째 약간 의혹적인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간접 투자는 법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네. 민정수석이라는 자리, 고위공직자이라는 자리가 정보를 갖다 어디서 입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모펀드를 만들어서 이걸 통해서 여기다 돈을 주고 이 사모펀드가 거기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게 되는 수익금을 주게 되면 이건 직접 투자와 다를 바 없는 거죠. 더군다나 공직자의 이해 충돌과 관련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 있어서 이제 조국 후보자 측에서는 전혀 이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뭐 이해 충돌이랄지 아니면 직접 투자 회피 수단으로서 사모펀드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 이제 그 부분이 아마 인사청문회에서 검증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조국 후보자가 됐던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됐던 재테크는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았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보면 이제 송파에 있는 아파트도 1999년도에 이제 경매를 통해서 아파트를 구입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재테크에 관심 있는 건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지만 이 공직자가 되고 난 다음에는 어떠한 고위 정보랄지 아니면 공직자의 어떤 지위를 이용해서 어떤 정보가 있었을 때 이걸 가지고 재테크를 하는 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혹독한 검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김희정 의원님이 하실 말씀이 많아 보입니다. 네. 예, 제 생각에 일단 국회에서는 이 사모펀드 대표자를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좀 채택을 해서 국민들에게 좀 속 시원히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첫 번째는 일단 이 회사가 2016년에 신생 회사인데 그동안에 확실한 투자 경험이 없는 회사인데도 소위 최고위직에 있는 민정수석이 자기 재산을 넘어서는 거를 몰빵 투자할 정도로 무슨 관계가 있었을까라는 거에 국민들이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회사가 어떤지 지금 기자들이 취재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3년간 주소를 4번이나 옮겼고 대표자가 3번이나 교체가 됐고 지금 현재 그 회사 주소지를 또 기자들이 찾아갔더니 현재 그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주소에 그 회사가 존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나라 최고의 정보를 가지고 계신 민정수석의 자리에 있으면서 이 회사에 뭐를 믿고 이렇게 자기 재산을 상회하는 투자를 하겠다고 결심을 했을까라는 것도 이제 궁금해지죠. 왜냐하면 금융 관련된 것도 당연히 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도 사실 민정수석이나 법무부의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그 자기가 이 해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지금까지 10억 정도 투자만 했지 다 투자를 할 이유도 없고 뭐 안 해도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무책임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이 다루는 여러 가지 주요 법 중에 하나가 민법상의 재산법도 굉장히 중요한 법이거든요. 그러면은 민간과 민간이 말로 한 구두계약이 아니라 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돈 투자하겠다라는 데 대한 이 그 문서에 대해서도 이 정도로 종이 조각 취급하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그런 거를 계약 관계를 다루고 이런 거에 대해서 증명을 해줘야 되고 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얼마만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니까 자기 해명 속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옳지 못한 대답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역시 민정수석으로서 아무 투자도 안 해야 되지만 공모펀드도 아니고 사모펀드, 즉 완전히 사적으로 개인적 관계에 의해서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 금액의 100% 중에 74%를 조국 수석에게 의존했다? 사실상 사모펀드를 넘어서서 개인 펀드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대답을 제대로 해나가려면 먼저 스스로가 이 대표자까지 데리고 나와서 참고인으로 나올 수 있겠네요. 얘기를 나눠봐야지 국민들에게 뭔가 재산 형성 과정에 문제가 없지 않나라는 이 의혹을 해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딱 정리를 해보면요. 배종찬 소장님, 사실은 뭐 국보법 위반 논란이나 과거에 그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조국 후보자 이 재산 공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번 청문회 때 더 많은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뜨거울 것 같아 보이거든요. 영향을 미치겠죠. 역대급 청문회가 될 텐데. 근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어법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법조. 어법조는 뭔가요? 어차피 법무부 장관은 조국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많은 걸 시사하는 거죠. 왜냐하면 법무장관 정도의 후보자, 그리고 서울대 법대 현직 교수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고위공직자들을 보면은 잘 산 사람들이 아니라 잘 산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잘 산 바이. 반듯하게 산 네. 것이 아니라 재테크를 잘한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2011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2011년 12월에 이 조국 서울대 교수하고 검찰개혁 토크를 해요. 그때 보면은 이미 8년 전에 법무장관 제의를 합니다. 네. 그 토크에서 2011년에. 아, 기억납니다. 법무장관 뭐 조국 교수 하시죠? 이랬을 때 조국 교수가 제 꿈은 롯데 자이언츠 구단주입니다. 롯데 자이언츠 구단주는 이런 거 네. 해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면 결국에는 꽤 많은 재산 규모 그리고 좀 복잡한 거래 과정. 저는 이 부동산 거래 과정이 시험 문제 나오면 저는 틀릴 것 같아요. 네.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여론은 찬반이 팽팽하거든요. 과연 조국 수석이 해명하지 못하고도 지명될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높아 보입니다. 네. 하지만 이건 앞으로 이 조국 교수가 대선에 나간다면 털고는 반드시 가야 되는 거죠. 아, 대선에 나간다면. 근데 어쨌든 어법조다라고 관측을 해주셨는데,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네, 고유정의 실체. 계속 속속 양파 껍질처럼 고유정의 범행에 관련된 여러 가지 또 뒷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종찬 소장님, 저 정치 이슈뿐만 아니라 드라마도 알고 보니 잘 보셨다고 제가 지금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지금 고유정 범행 수법이 혹시 범죄 드라마를 모방한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고유정의 전 남편 그리고 또 의붓 아들 모두 사망 전날 카레를 먹었는데 이 고유정의 현 남편의 증언에 따르면은 이 고유정이 재밌다고 하면서 스카이캐슬 즐겨봤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카레 씬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런 드라마도 봤다고 하네요. 영국에 관련된 사이코패스가 나오는 드라마도 자주 시청을 했는데 사이코패스 살인마의 미모가 굉장히 출중하다면서 그런 여주인공들을 좋아했다. 고유정의 현 남편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특히 그 카레 씬 관련해서요. 네, 굉장히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카레 씬 뭔가요, 배종찬 소장님? 어머님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이 드라마만큼은 전적으로 믿으면 안 되는 것이죠. 네. 이 한 방송사의 이 공전의 히트를 친 드라마 스카이캐슬이죠. 그게 마지막 장면, 마지막 후반부에 딸과 함께 동반해서 죽으려고 하는 것을 시도할 때 그 배우 김서영 씨가 맡은 그렇죠. 역할입니다. 카레를 만듭니다. 네. 카레를 만들고 여기에 약을 타서 함께 죽으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무산되죠. 네. 근데 실제 이렇게 드라마상의 이런 장면들 물론 고유정은 이 수사에 따르면은 영국 드라마도 사이코패스 관련된 드라마를 즐겨 봤다고 해요. 이게 이른바 말하는 모방 범죄거든요. 네. 근데 요즘 우리 대한민국이 새로 고침 강력 범죄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데 몰입되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가 그 일상적으로 범죄를 시도하지는 않겠지만 도모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순간 우발적으로 나올 때 이런 게 생각이 나는 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상 일반인들도 굉장히 큰 걱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드라마 볼 때마다 그런 경고문을 넣을 수는 없지만 좀 모방 범죄를 차단할 수 있는 이것이 현실이 아니다. 그런 장치는 좀 마련돼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보면은요, 또 하나는요, 그 새로운 보도가 김영주 의원님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이것도 그 고유정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날 그러니까 범행 관련된 락스나 이런 도구들을 사고요. 그날 밤에 지인들과 굉장히 정말 유쾌한 표정을 지으면서 술을 마셨다는 겁니다. 전 생각해도 좀 끔찍한데 그런 여러 가지 흉기, 락스, 범행 도구를 구입하고 1시간 뒤에 술집에서 지인들과 만나서 정말 이렇게 장난치면서 웃으면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겁니다. 특히나요, 더 섬뜩한 대목은 그 관련된 그 범행 도구, 그 실려있는 차량에 이제 지인들을 태우고 또 데려다 줬다고 합니다. 네. 뭐, 심지어는 범행이 다 이루어진 이후에도 그 범행 도구를 그대로 차 뒤에 두었다는 것은 얼마나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심적이 두꺼운가를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유정은 범행을 계획하면서 자기의 불안감과 공포감도 있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빨리 읽고 싶어서 친구들을 만나고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알리바이도 만들고 싶고 또 술 먹고 웃으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불안감, 네.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뭐 고립감 내지는 어떤 엄습해오는 어떤 공포들을 극복하려 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계획하는 대로 잘 되고 있다고 하는 안도감, 또 혹은 자기가 그 계획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불안감이나 공포감으로부터의 스스로 그냥 환각하고 탈출하고 싶은 네. 그런 심리가 작동한 건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이 또한 하나의 알리바이로서 나 그런 일 한 적 없다. 친구들하고 그때 술 마시고 즐겁게 놀았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겠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생각까지도 염두에 두지 않았겠는가.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김희정 의원님, 저는요, 또 새롭게 재판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그 변호사 측 얘기에 따르면은 범행 당시에 고유정이 임신한 줄 알았다고 한다. 근데 어떻게 그런 그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겠느냐라는 취지로 얘기하는데 아마 가만히 생각해보면 앞뒤가 맞지 않아요. 자기가 잠이 안 와서 졸피뎀을 처방받았다고 하는데 임신 중이었는데 졸피뎀 처방받았다. 이것도 좀 앞뒤가 안 맞고요. 네, 그래서 재판하는 과정에 있어서 재판하고 변론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더 공분하는 거거든요. 지금. 네. 저렇게 적반하장으로 다 뒤집어 씌울 수도 있는구나. 저렇게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르고도. 그런데 그 중에 하나로 들고 나온 게 이제 자기가 임신했을지도 모른다. 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임신부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또 약하잖아요. 그리고 은근슬쩍 그렇게 자기가 애도 데리고 있고 임신한 상태에서 그렇게 나쁜 짓을 먼저 하려고 했겠나라는 모성애, 이 두 가지를 내세우는 건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게 바로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좀 전에 우리 김영주 의원님 설명하시는 과정에 나왔지만 임신했는 줄 안 사람이 저렇게 술집에 가서 술 마시고 합니까? 안 하죠. 그러네요. 그런데 맥주 마시고 하는 장면이 그러네요.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임신한 사람이면 가서 오히려 불러도 가서 나 좀 자제하거나 해야 되는데 거기서 맥주 받아서 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역시 약도 처방을 받는데 임신부인 줄 알면 약도 처방도 받지도 않을 뿐더러 자기가 복용도 하지도 않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오히려 임신을 했다라면 설사 우발적인 살인을 한다 하더라도 애 뱃속에 놓고 그렇게 잔인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요? 정말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임신했을 동안에는 터부시에서 자기가 직접 살해하는 거 말고 다른 무슨 도축 현장에 가거나 안 좋은 것도 못 보게 하도록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혀 본인 말과 행동이 앞에 이 사건들과 맞지 않는다는 걸 보여줬고요. 역시 모성애는 본인하고 거리가 먼 단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직접 낳은 자식이 아니지만 어쨌든 의붓아들 기르고 있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죽어 있는데 죽어있던 살아있든 문 열렸는데 애 잘 자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지도 않고 장례식에도 가지 않았던 엄마였습니다. 그런 비정한 엄마였으면서 지금 모성애니 뭐 임신 사실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인정해 호소해서 하려고 한다? 정말 작전 잘못 짜도 너무 잘못 짰고요. 네. 지금이라도 반성하십시오. 네. 김건석 변호사님 이어서요 보면은요 이제 고유정 측의 재판 전략 또 하나가요 현재 남편을 또 가정폭력 혐의로 고소했다. 오늘 한국일보가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신을 또 가정폭력의 피해자고 가정폭력 여러 가지 남성들의 폭력에 노출됐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을 합니다. 이 재판에 도움이 돼요? 근데 이제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게 스톡홀름 신드롬 이런 걸 방어 전략으로 세우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스톡홀름 신드롬이라는 것은 이제 1973년도에 스톡홀름에서 은행 인질 강도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인질로 잡힌 사람들이 그 강도범들의 어떠한 폭력 그런 걸 다 잊어버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어떠한 강자의 논리에 휩싸여서 오히려 인질범들을 이제 사랑한다랄지 인질범 편을 드는 걸 우리가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고유정 측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이 지금 추측을 해보면 일단 전남편, 현남편과 관련해서 굉장히 성적인 과도한 성적인 요구, 일종의 성적 학대, 그리고 가정폭력을 당하면서 심신적으로 그의 인질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심신미약을 주장할 가능성도 꽤 있다고 보는데 이제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시죠. 왜냐하면 가정폭력이랄지 어떤 성적인 요구를 과도한 성적 요구를 받았다고 하는데
유족의 입장에는 현 남편이 한 얘기들을 보면 오히려 과도하게 항상 고유정이 폭력을 행사하고 또 뭐 마음에 맞지 않으면 집을 나가고 또 전 남편과 관련해서는 집에 늦게 들어온다, 애를 돌보지 않는다로 자기 머리를 막 벽에 치고 그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이게 이제 신빙성의 문제가 있는 거고, 근데 한 가지 이제 변호인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으면, 우리가 특히 무죄를 다툰다랄지 아니면 재판하는 데 있어서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변호사의 입장을 한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건 얼토당토하는 주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재판에 있어서 악영향을 미치니까 이런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설득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는 내가 만약 그렇게 설득을 하면 의뢰인이 나를 굉장히 탐탁지 않게 여기서 사임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그 내용 그대로를 주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히려 변호인이 피의자나 피고인에 몰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자체가 피의자나 피고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장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지금 고유정 변호사가 거의 고유정 측 주장에 몰입이 돼 있어서 객관성을 좀 잃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대부분 그런 사건에 있어서는 결과가 거의 좋지 않는 결과가 나옵니다. 네, 지금까지요 고유정 측의 새로운 범행 정황 같은 것들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다음은요 취재 수첩 Y입니다. 네, 취재수첩 Y 오늘도요. 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광삼 변호사님도 계속 함께해 주시겠고요.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네, 빨간 보자의 난동 특수폭행 어떤 얘기인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달 4일입니다. 제주도의 한 도로인데요. 이 빨간 동그라미에 하얀색 승합차 2차선으로 빠르게 가더니 다시요. 잠시 후에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아슬아슬하게 차선을 바꿔서 흰색 승용차를 앞을 끼어듭니다. 그런데요. 이 승합차 속에 빨간 모자의 남성 갑자기 내리더니 갑자기 승용차로 다가갑니다. 갑자기요 생수병을 던지고요 운전자에게 주먹을 휘두릅니다. 폭력을 휘두른 승합차 운전자는요 바로 32살의 남성입니다. 이 승용차의 운전자는 아내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타고 있었는데도 아주 막무가내로 폭력을 행사한 겁니다. 피해자 부인이 폭행 장면을 찍자 이렇게요 뭘 던졌을까요? 휴대전화를 빼앗아서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승용차 운전자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고요. 아내와 아이들도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니 칼치 운전 잘못한 것도 본인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폭력을 행사했는지 이해도 안 갈 뿐더러 먼저 일단 첫 번째요. 휴대전화요. 네. 휴대전화를 던졌어요. 이거는 범행 뭔가 증거를 없애겠다는 의도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난폭 운전, 보복 운전에 대처하는 그 요령 중에 하나가 그 행위를 휴대전화로 찍어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마 인식한 탓인지 아내의 그 휴대전화를 뺏어서 한번 가볍게 던지고 나서 그것도 모자라서 멀리 3m 이상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휴대전화를 찾는데도 수시간 이상 이제 걸렸다고 하기 때문에 그 범행의 행위 중에서 분명히 증거인멸의 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그 행위 양태들이 있죠. 지금 말씀 바와 같이 칼치기라고 하는 이 행위도 도로교통법 위반의 그 난폭 운전에 해당이 됩니다. 첫째 그 행위고요. 그다음에 말씀처럼 행위 자체가 생수병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폭행이죠. 다만 이것이 단순 폭행이냐 여부는 조금 더 면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차량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상대방을 특정해서 보복의 목적으로 공격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소위 보복운전, 특수폭행에 해당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크다. 더군다나 그 아내 역시 2달간의 요하는 정신과 치료를 당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폭행을 넘어서서 상해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건강의 완전성을 해하는 그와 같은 특수 상해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경찰이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단순 재물 손괴, 네. 또 단순 폭행 이렇게 경미한 범죄로 치부할 상황이 아니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5살, 8살 아이가 있습니다. 네. 또 부인도 있죠. 그 가장의 상징성을 그야말로 무참히 짓밟은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증거인멸 행위, 휴대폰을 던지는 것 못지않게 지금 일련의 행위들을 조금 더 엄격한 이런 잣대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요, 교수님, 많은 사건들을 보셨잖아요. 이렇게 본인이 칼치기 운전 잘못해놓고 거기에 항의하는 사람에 대해서 또다시 폭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그러니까 어떤 심리로 봐야 되나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로드 레이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로드 레이지, 길 위에서의 분노. 길 이렇게, 위에서의 분노.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의 그 특성을 보게 되면 자기 통제력이 상당히 약하고 분노 조절 능력 자체가 상당히 취약한 경우가 많이 있다고 연구 결과가 있고요. 더군다나 차량과 관련돼서도 혹시 앞에 있는 차량 자체가 고급 대형 차량이면 공격 행위를 안 하고 자신과 비슷하거나 조금 소형 차량이면 공격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큰 틀에서 보게 된다면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상대방의 저항 행위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이른바 자신의 소위 말해서 체면에 대한 손상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반적인 자긍심이 좀 부족한 이런 사람이 특징으로 선행 연구 결과 등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김광삼 변호사님, 지금 제주도 이제 경찰에서 취재가 아니라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 제대로 조사해야 된다.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가 뜨거워요. 방금 이웅혁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은 특수폭행이고 또 재물손괴도 있네요. 던졌으니까요. 그리고 뭐 증거인멸 혐의까지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혐의들이 적용될 것 같은데 어떤 처벌을 좀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증거인멸 자체는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증거, 불리한 증거에 대해서 증거인멸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범죄로 구태여 따진다고 한다면 재물손괴, 이제 휴대폰을 부순 거죠. 그다음에 이제 폭행. 이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어떤 법의 어떤 체계의 특성이 결과를 중요시해요. 그러니까 물론 과정이 어떤 처벌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긴 하지만 결과를 가지고 처벌의 수위 또 양형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지금 뭐 외관적으로 보면 전치 2주 진단이단 말이에요. 그럼 2주 진단이면 진단 중에서 가장 짧은 진단이거든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 2주 진단밖에 나지 않았고 그다음에 또 휴대폰 자체를 가격으로 환산하면 새 휴대폰이라면 한 100만 원 넘겠죠. 하지만 중고 휴대폰이라면 중고 가격 시세를 따진다면 몇십만 원, 또 십몇만 원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결과를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심리적으로 굉장히 그런데 저 받았잖아요. 과정과 저 사람의 행위 자체는 적반하장이잖아요. 오히려 본인이 항의하는 사람에게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를 해야 하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되려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한 다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저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 체계의 특성상 결과를 굉장히 중요시하지만 저런 경우에는 그 과정 자체를 좀 많이 문제 삼아서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잖아요. 단순 폭행 아니라 특수 폭행이면 훨씬 더 죄질이 무겁죠. 그렇죠. 특수 폭행은 무거운데 저거 자체는 생수병으로 했다고 한다면 폭행했다고 하면 그건 특수폭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과를 물론 참작을 해야 했지만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건 일벌 100개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다음 두 번째 취재수첩 Y 두 번째 제목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YG 사무실에 간 경찰 특혜 줬다? 어떤 일인지 이제 그래픽을 보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현석 YG 전 대표 프로듀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바로 지난 2016년 12월이죠. 양현석 전 대표 마포구 한 건물에 대해서 건축법 위반 혐의로 마포구청에 고발을 했는데요. 하지만 경찰이요. 수사팀장 포함해서 경찰 2명이 1시간가량 경찰서에 온 게 아닙니다. 양현석 씨가. YG 사옥을 직접 경찰이 방문 조사를 해서 지금 특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벌금 300만 원으로 약식 기소를 했습니다. 먼저 경찰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온이 바쁘고 스케줄이 많고 그래서 더 끌 수 없어서 가서 제가 조사받았죠. 피의자 조사니까 직원이랑 같이 갔죠.
두 분이서 그때는 뭐 YG 사옥으로 가신 거예요? 그렇죠, 예. 조선 한 1시간 정도 걸렸어요? 특혜 아닌가? 사정 따라서 가는 거니까 그렇게는 생각 안 드세요. 특혜 뭐 봐준 게 없잖아요. 원칙대로 조사해서 처벌했으니까. 이웅혁 교수님, 경찰은 특혜가 아니다 얘기하는데 대체 방문 조사는 어떨 때 하는 겁니까? 방문 조사는 상당히 이 특수한 사정이 생겼을 때 하는 거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그 충북 청주에서 조은누리 학생이 병원에서 사실은 심신이 좀 휴식이 필요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 방문 조사를 원래 경찰이 계획했었던 것이죠. 이해가 되네요. 네, 그런 특수한 경우입니다. 노약자라든가 현재 병원 진료 중에 있는 경우,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소환을 해서 하면 이제 그 원칙인 것이죠. 이번 사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건축법 위반 사항입니다. 따라서 마포구청이 양현석 씨를 피고발인으로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제 그 사실관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잠깐 그 경찰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양현석 그 대표가 상당히 그 바쁘기 때문에 중국 출장이라든가 방송이라든가 그래서 사실상 그 행정법 위반된 대부분의 그 피고발인들은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양현석 씨만 그와 같이 알아서 선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특혜 아닌 특혜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팀장이 직접 갔다. 수사팀장이 갔다. 수사팀장이 직접 갔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좀 이례적인 것이고요. 일반적으로는 그 수사 실무조사관이 조사를 하는 것인데 왜 팀장이 갔겠는가? 혹시 개인의 다른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또 합리적인 추정도 해볼 만한 그러니까 YG 사옥에 거죠. 워낙 뭐 연예인분도 그렇죠. 많이 오시고 하니까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연예 권력과 뭔가 조금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생각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최종 그 결과 자체가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고 또 역시 그 약식 기소를 통해서 벌금 300만 원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의 공정성에 관한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경찰은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팀장 자체도 개인적인 친분은 없다라고 하지만 일반적인 평균적인 사건에 비해서는 분명히 특혜적 모습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저희가 이 문제에 천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이 거대한 연예 권력을 경찰이 비호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 때문에 관련해서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김광상 변호사님 보면은 양현석 전 대표가 자기 소속 가수죠. BY의 어떤 마약 의혹을 감추기 위해서 관련해서 사건을 증언하려고 했던 한모 씨 계속 제대로 이 사실을 밝히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이 관련해서도 지금 경찰이 뭐 특별 전담팀까지 꾸려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2달째 지지부진합니다. 이 사안은 보면 이제 경찰에서 이제 수사 관련된 문제가 있었고 또 검찰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거의 명백히 드러난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왜 전담팀까지 꾸렸는데 이제까지 결과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 내용 자체는 그거 아닙니까? BI 한모 씨가 BI에게 대마초를 건넸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모 씨가 양현석 씨를 만나고 나온 다음에 진술이 바뀌었어요. 제공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또 이 한모 씨에 대해서 이제 변호인을 양현석 씨 측에서 선임을 해줬다는 그런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 한모 씨가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는지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고 지금 사실 그 경찰이 양현석 씨를 찾아가서 조사한 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특혜예요. 특혜 맞습니까? 명백한 특혜죠. 아니 예를 들어 어떤 서민이 나 바빠서 못 나온다고 하면 그 서민 집에 가서 조사할 겁니까? 이것은 경찰 자체가 강자에게는 굉장히 약하고 약자에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인 전형적인 애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양현석 씨뿐만 아니라 이제 버니성 관련해서 우리가 경찰 유착 관계에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버니성 관련해서 이제 승리 씨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경찰이 유착됐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뭐 카톡 메시지 그런 거 많이 나왔잖아요. 또 양현석 씨가 성매매와 관련 조사받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된 과정에서도 언론에다 어떻게 얘기했냐면 성매매는 그냥 내사 종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경찰 내부에서 이 얘기를 듣지 않으면 어떻게 이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성매매 알선이랄지 아니면 이제 상습 도박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거에서도 경찰이 지금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주시를 해봐야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이제까지 나온 과정을 보면 양현석 씨와 경찰의 유착 관계는 분명히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 또는 이제 패널의 입장에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전해드린 이 양현석 씨 소식도 채널A가 어제 지금 단독 보도해드린 내용인데요. YG와도 경찰의 유착 관계와 관련된 내용도 앞으로도 계속 채널A 추적해서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취재수첩 Y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요. 오늘의 핫플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가지 소식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보시죠. 네, 송혜교 씨 얼굴이 지금 보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장면일까요? 북한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세 번째는 용감한 노부부, 그리고 네 번째는 현수막이 경복궁 안에 걸려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서경덕 교수가 배우 송혜교 씨에게 소주를 권한 사연이 화제가 됐습니다. 그 이유인즉 송혜교와 서경덕 교수가 제74주년 광복절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서 또 한 번 의기투합을 했기 때문인데요. 광복을 맞이했던 중국 충칭 임시정부 청사에 한국어 및 중국어로 제작된 안내서 만부를 기증한 겁니다. 두 사람은 8년 전부터 광복절 때마다 전 세계의 독립운동 유적지에 한국어 안내서를 기증해 왔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역사 알리기에 나선 겁니다. 서 교수는 어제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요, 송혜교 씨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표시했습니다. 한류 스타로서 국가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좋은 선례를 만들어주고 있다. 조만간 소주나 한잔하자라는 글 남겼습니다. 최근 송중기와의 이혼 소식 후 해외에서의 활동 모습만 공개됐던 송혜교. 이 같은 훈훈한 선행으로 전한 근황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배종찬 소장님 보면은 배우 송혜교 씨, 이 책도 워낙 8년 동안 했던 봉사활동이기도 하고요. 저 기억나는 것이 예전에 미쓰비시 전범기업의 광고를 거절해서 송혜교 씨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송송크불이 더 이상 아닌 건 상당히 아쉽죠, 그죠? 그런데 이 송혜교가 갓혜교인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류, 그다음에 지속, 그다음에 유혹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한류 스타예요. 이게 우리 임시정부가 있었던 것이 중국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많은 중국인들이 사랑하는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류 스타가 이런 일을 하니까 상당히 효과가 큰 것이죠. 바로 이 한류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지속. 8년간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돈도 돈이지만 이런 관심을 계속 유지한다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겠잖아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선행들이 단발에 그칩니다. 마지막은 유혹인데 아무래도 이 돈에는 약할 수밖에 없는데 한 전범기업으로 알려진 이 일본의 대기업이 광고 모델을 제의했거든요. 근데 이때 자문을 구합니다. 누구에게? 바로 서경덕 교수에게. 아, 오늘 글을 올린, 어제 글을 올린.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냥 단칼에 난 안 하겠다. 그래서 정말 이 단순한 연예인, 한류 스타가 아니라 갓혜교. 이제 뭐 송송 커플은 상당히 아시면 송서 커플이 됐네요. 아, 네, 저 서경덕 교수의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오늘의 핫플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만약 평화로운 저녁을 즐기던 중 강도가 들이닥친다면? 최근 인도에서 강도를 제압한 노부부의 모습이 공개돼 화제입니다.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던 할아버지의 뒤로 가면을 쓴 강도가 나타나 할아버지를 공격합니다. 심지어 정글에서 주로 쓰는 어떤 흉기까지 들고 있었는데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집 밖으로 나온 할머니 놀랄 법도 한데요. 당황하기는커녕 온갖 잡히는 물건들을 강도들에게 집어던지면서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거침없는 행동에 강도들은 우왕좌왕. 네, 그 사이에요. 할아버지도 거세에서 의자를 던지며 맞섭니다. 이 용감한 노부부의 모습은 CCTV에 고스란히 찍혀서 단숨에 화제가 되었는데요. 다행히 노부부는 가벼운 상처만 입었다고 합니다. 정말 용감한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 살펴보셨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 경복궁 안에 있는데 이런 문체부 소속 건물들 8곳에요. 민노총 현수막이 내걸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명절 상여금 120%를 지급하라, 정규직 전환을 쟁취하자, 이런 문구가 버젓이 우리 문화유적지 이 건물들에 또 덕지덕지에 걸려 있는 겁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미관상 좀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저들의 생존권이 걸려 있으니까.
너무 많이 붙어 있어서 조금 보기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서 사시던 분이 일로 놀러 오시는데 이런 거 붙어 있으면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곳도 아닌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에 그것도 보존해야 할 문화재에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다니요. 그런데도 문체부는 애매한 상황입니다. 네, 이 현수막을 철거하지 못하고 있으니 더욱 답답하고 걱정스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보면은요, 이 경복궁 안마당에 있는 건물입니다. 사실은요, 계단에 보면은 출입 금지라고 돼 있어서 못 올라가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지금 민주노총 측에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문체부 산하 기관의 한 8곳에 이런 어떤 그 노동쟁의 과정 속에서 이렇게 현수막이 걸렸는데 방금 인터뷰에 나오는 시민들의 반응인 것처럼 이분들의 어떤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자기의 주장을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일정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이것들이 과대해서 실제적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얼굴이기도 한데 지나치게 이렇게 빨갛게 또 경직된 모습들이 너무 많으면 그것도 사실은 그 적절한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지금은 문제가 이제 문체부 자체가 지금 그것을 말하기는커녕 전혀 대화도 시도하기 어려운 그런 입장이라고 지금 자꾸 뭐 얘기 듣고만 있다 이렇게만 하시더라고요. 외면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저분들이 일을 하느냐. 물론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일하는 터전의 특수성들을 좀 서로 인지하면서 정리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관람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의 현수막을 건달할지 그것만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또 생존권의 투쟁이고 또 일종의 이제 정당한 노동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보면 문화재를 관람하러 오는 것이지 현수막을 관람하러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그 현수막 자체를 문화재 자체에다 붙일 수가 있는 겁니까? 저 건물 자체가 문화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를 일단 노동자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저걸 제재하지 않는 정부에 나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저걸 과연 어떻게 저런 식으로 붙일 수 있었을까? 이것은 일종의 정부보다도 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민노총의 횡포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길거리에다 현수막 하나 걸어도요. 그 바로 지자체에 나와서 바로 제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 아닌가요? 민노총의 눈치를 보면서 저걸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다. 이거 자체는 정당한 직무를 행하고 있는 거 아니고 공무집행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일종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근로자의 어떤 정당 권리를 행사하는 건데 그 행사의 방법은 적법하게 행사가 돼야 한다는 거죠. 네, 저희가 경복궁 안에 내걸린 민노총의 현수막까지 짚어봤습니다.